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7월 고3 학평 한국사 해설의 박세훈입니다. 자, 여러분 총평에서 시험 문제 전반적인 윤곽에 대한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1번부터 상세하게 한번 해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에서 했던 이야기 한 개만 더 강조를 드리고 온다라면 해설 강의만 이용했을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만 돌리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 기출문제를 해설과 함께 하다 보면 끊임없이 똑같은 말을 듣게 될 겁니다. 그것이 결국 머릿속에 남게 되면 시험장에 가면 그것이 결국엔 나오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얻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지 보면서 이런 선지를 나름대로 내가 은행에 저장하듯이 선지를 저장하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정말 빠르게 원하는 등급으로 도달할 수 있다. 기출만 해도요. 자, 그럼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고 지도로 보는 한국사로 이렇게 해서 지도가 쫙 나왔고 주요 유적지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었는데 사실 이 유적지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조금 강조를 이렇게 들으셨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교재를 좀 보셨다거나 할 때 서울 암사동 유적 정도만 아마도 대개의 학생들은 좀 눈에 띄셨을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암사동 유적을 사실은 몰라도 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고요. 다른 유적지들에 대해서 전혀 이런 암기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힌트로 충분히 풀 수가 있는데요. 뭐가 있냐? 농경이 시작이 되었다. 자, 요거 하나가 있습니다. 농사는 지금도 할 수 있죠. 근데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가축을 키우는 농경과 목축 있죠. 자, 이런 표현이 같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적지는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위치하였다. 이 시대 사람들은 농경을 시작하여 조피, 수수 등을 재배하였으며 돌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당연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타이틀인 농경이 시작되다가 가장 핵심이 맞네요. 자, 이 시대는 신석기가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1번 바로 가볼게요. 종교 행사로 팔관회를 개최하였다. 팔관회, 연등회 이런 것들은 고려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고려야. 자, 그러니까 초창기 지금 초반 문제라서 쌤이 여러분 습관을 들일 수 있게 조금 이렇게 달아놓겠습니다. 고려. 제가 회의에서 범죄자를 처벌하였다. 백제는 정삼, 신라는 화백. 그렇다면 제가 회의는 역시 이것도 고구려죠. 고구려 요거는. 3번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다. 이것은 우리가 청동기 시대의 특징으로 언급이 많이 됩니다. 청동기. 자, 다음 4번 비쌀무리 토기에 음식물을 저장하였다. 정답. 자, 5번 명도전을 사용해서 물품을 거래하였다. 이거는 철기 시대 우리나라가 또 중국과의 교역의 증거로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유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만 가지고 혹시나 접근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일단은 1단계가 이게 뭔지는 좀 알아야 되겠지. 당장. 그래서 신석기 표를 만들고 신석기 하면은 농경과 목축이야. 그 다음에 여기 빗살무늬가 있죠. 그래서 빗살무늬가 있군.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은행에 저축하듯이 하나, 둘 축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려 키워드 팔관이 나왔고, 고구려 키워드 제가회의 나왔고, 청동기 키워드 고인돌, 그 다음에 철기 키워드 명도전.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든 다음에 누적을 해봐요. 이게 완전 처음하고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은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 들 건데, 이거 쌤이 기출문제 한 3년 정도, 2년 정도만 해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반복되고 누적되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풀 수가 있어요. 쌤이 팔관회가 뭔지 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죠. 그래도 풀리는 것이 현 시험이기 때문에 키워드 싸움만 할 줄 알면 되겠다. 자, 계속해서 그럼 이제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사 첫 페이지에서는 대체로 좀 어려운 문제, 포지션으로 포진이 됩니다. 1번 문제에서 선사시대가 많이 나오고 2번 문제에서 삼국시대가 많이 이렇게 포지션이 되는데 삼국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초반에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시대 여러 나라 상황을 이렇게 같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시기적 감각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좀 탄탄하게 나는 대비를 해서 해보고 싶다. 키워드 축적을 넘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개념 강의를 들어도 단 1시간 정도 그러니까 한 강에 삼국시대가 소화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수능 개념도 되고요. 수능 특강도 되고 단 한 강에 삼국시대 전체 내용이 소화가 되니까 그걸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재 안시성이 뭐 영화로도 나온 적도 있고 고구려가 중국과의 어떤 항쟁에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말했듯이 중국의 당나라가 쳐들어왔었고요. 이거에 맞서서 잘 반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고구려입니다. 자, 고구려라는 걸 일단 찾아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당태종이 침공한 구실은 연개소문의 정변이다 라고 해서 뭐 안시성 전투만 가지고도 시기를 파악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연개소문 시기구나. 그러니까 고구려 거의 말기로 갔을 때의 이야기구나. 7세기의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자, 근데 그나마 여러분 좀 천만다행인 것이 이게 뭐 시기 감각이나 그런 복합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고구려에 대한 내용을 그냥 찾으면 되는 겁니다. 살짝 내신 필이 살짝 나는 것이 그동안에 어떤 모평 쪽에서 많이 언급이 안 되고 내신 쪽에서는 충분히 많이 언급이 되었던 진대법이 답으로 나왔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좀 이렇게 빈궁할 적에 국가가 이렇게 곡식을 빌려줄 수 있는 구휼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의 구휼제도 진대법이 이렇게 정답으로 이번엔 나왔고요. 오답 정리하겠습니다. 1번 비변사를 설치하였다. 자, 이 부분은 조선시대에 나오는 관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화랑도 하면은 신라. 자, 그쵸? 그 다음 왕까지 들어간다면 뭐 진흥왕이 생각이 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과거제를 도입이니까 고려로 치면 광종이 되겠습니다. 5번 조선의 최고의 법전이죠. 경국대전을 완성이니까 조선의 성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기적으로도 다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설사 여기서 파악이 잘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만 있으면 오답들이 너무 명백하게 떨어져 나가니까 한국사가 또 정답 찾기가 또 쉽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도 이번 문제가 이제 비교적 삼국시대 치고는 쉽기는 한데 지금 여러분들이 1페이지에 이제 삼국시대 내용들, 그다음 4번은 이제 통일신라로 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짧게나마 복습을 좀 이 부분은 시켜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많고요. 자, 그래서 삼국시대를 일단 가장 빠르게 공부를 할 때는 최소한 요 정도 4세기, 그다음 5세기, 6세기, 7세기 요렇게요. 4, 5, 6, 7, 4, 5, 6, 7 정도는 한번 잡았으면 좋겠고, 그 시대를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패권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아무래도 언급이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4세기는 백제의 근초고왕, 그 다음에 5세기는 광개토대왕을 이제 거쳐서 장수왕까지,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제 패권을 장악했던 시기죠. 그 다음에 6세기 같은 경우는 신라의 진흥왕을 중심으로, 물론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면 백제 중흥도 있고 막 성왕도 나오고 그러긴 합니다만 최소한인 거예요, 지금 최소한. 자, 그 다음에 7세기 같은 경우는 주제를 좀 어떤 식으로 잡을 수 있냐면 첫 번째가 요거예요. 첫 번째가 요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구려가 대중국 항쟁을 하는 부분입니다. 쌤이 왜 특정 나라로 안 하고 중국이라고 했냐면 여기서 또 두 개예요. 첫 번째가 수나라, 두 번째가 당나라. 그래서 당나라와의 항전이 지금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민족의 방파제라고 불릴 정도로 잘 막아내긴 했어요. 그런데 국력이 쇠퇴할 것임은 충분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주제가 비로소 신라의 삼국 통일이 되겠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 자,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면 어떻게 되느냐? 통일하려면 신라 말고 다른 나라를 신라가 무너뜨리면 그게 통일인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무너지는 나라가 어디냐? 백제가 무너지고 부흥운동 실패하고, 자, 그 다음에 고구려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 무너질 때는 신라만의 힘이 아니라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입니다. 자, 그래서 통일이 완수될 수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마지막 한 고비가 나왔죠. 그 한 고비가 뭐가 되겠느냐? 당나라의 야욕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신라가 당나라와 전쟁까지 하고 당나라를 축출한 이후에야 우리가 진정한 신라의 삼국통일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나당 전쟁까지. 이렇게 가면 지금 4, 5, 6, 7세기까지 이렇게 내용 정리를 최소한의 뼈대만 쌤이 한번 상기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는데 일단 요거 좀 살려놔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문제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자, 밑줄 친 이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2번이랑 뭐 비슷합니다. 국가만 찾으면 일단은 좀 이제 감이 잡힐 거예요. 자, 문화유산 정보와 뭐 문화재가 나왔는데
이거 뭐 굉장히 유명한 이 석탑이 되겠습니다. 다 바로 나왔죠. 사실은 이거 명칭을 안 줘도 요 정도면은 뭐 각종 교과서 자료 언급이 많이 되는 거라서 한국사를 공부한 친구라면 좀 알아맞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문화 유적이 되겠습니다. 자, 익산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고요. 국보이며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부터 언급을 그래도 탑 중에서는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좀 힘을 줘서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파괴가 많이 된 상태였습니다. 발견이 됐을 때.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해체를 해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복원 작업이 들어갔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지에서 보게 된 이 상태는 지금 복원된 겁니다. 그래서 복원된 것이 복원돼서 민간에 공개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작년 일입니다. 이게 2019년에 공개가 돼서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시사성이 있는 주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강조를 꾸준히 해왔는데 이제 비로소 이제 고3 모의고사에도 이렇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내용을 더 들어가 볼게요. 7세기에 이 나라의 무왕 때 건립. 물론 이제 무왕을 아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교과적, 시험적으로 무왕의 뭐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한반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석탑으로 목탑의 형식을 띤 석탑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가장 대중적인, 그러니까 우리 공부를 그냥 스탠다드하게 한 친구들한테 핵심 키워드는 그냥 이 석탑 이름 그 자체입니다. 무왕보다 오히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은 백제가 자랑하는 문화유산이 되겠죠. 그래서 백제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것만 봐도 그냥 백제 거 이걸 알아야 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백제의 또 다른 대표적인 유물을 우리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하나 뭐 뺄 것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자, 이불병좌상이 되겠습니다. 이불병좌상. 발해예요. 발해. 자, 2번. 이거 아마 요거를 더 친숙하게 아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요것도 굉장히 뭐 많이 다뤄진 유물이니까요. 정답이고요. 금동대학로죠. 금동대학로고요. 우리가 문제에서는 익산시가 나왔잖아요. 근데 요거는 오늘날의 충남 부여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부여가 어떤 곳이냐? 부여가 어떤 곳이냐? 백제의 마지막 수도죠. 자, 백제의 마지막 수도 사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뭐 참고로 한번 가져가시면 되겠고, 이 사비로 천도했던 왕이 또 중흥을 이끌었던 성왕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백대 금동대학로가 나왔고요. 오늘날에도요, 여러분들이 충남 부여를 이렇게 한번 뭐 잠깐 들른다거나 여행을 가면요, 곳곳에 이 금동대학로를 활용한 뭐 인테리어랄지 조형물이랄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국립박물관이나 그 동네 쪽으로 가면 큰 그 회전 교차로에 아주 뭐 이렇게 웅장하게 이게 조형물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가보시면. 자, 3번입니다. 3번은 이제 오답인데 굉장히 유명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경주에 있는 신라의 첨성대. 자,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신라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런데 고구려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왕으로 따진다면 광개토대왕이에요. 바로 호우명 그릇이 되겠습니다. 호우명 그릇. 자, 그 다음 5번도 고구려랑 관련이 있네요. 이거 고구려의 장군총이고요. 만주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양식으로는 돌무지 무덤,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문화재들이 함께 나와서 문제를 푸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화자를 대체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정도는 타협이 불가능한 선이에요.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여기서 누적을 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한번 가볼게요. 사실은 4번을 위해서 쌤이 아까 이 판서를 지우진 않았어요. 흐름을 좀 살려드리려고. 자, 일단은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신라의 삼국통일과 제도 정비. 아하, 그러면 이제 신라의 삼국통일, 통일신라의 시대에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그 통일로 가는 길에 무열왕 김춘추가 있었고, 그 유명한 이제 나당 동맹을 이제 이끌어낸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무열왕이 왕도 된 거죠. 최초로 진골 출신에서 왕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문무왕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문무왕 때 최종적으로 이제 통일이 완수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이 둘을 단독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다 오히려 그 뒤에 나온 이왕을 단독적으로 매우 내신이든 수능이든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신라의 어떤 통일신라로의 어떤 통일신라 발전의 반석을 놓았고 정말 중흥이 아니라 번영을 이끌었던 군주가 되겠습니다. 자, 신문왕입니다. 자, 각종 제도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했던 왕으로서
국학을 설립한 거 외에 다른 업적을 찾아라 라는 단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앞에 배경 자료가 없어도 그냥 신문학만 실어줘도 되는, 크게 앞에 안 읽어도 그냥 이것만 가지고 풀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여기 살려놓은 김에 흐름을 살리게 되면, 자, 지금 보시면 7세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무열왕 거쳤지, 문무왕 거쳤지, 신무왕도 다 7세기 안에 걸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무왕이 신라 통일되고 나당 전쟁 겪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전성이 쭉 이제 이끌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상 말하고 보니까 판서를 굳이 뭐 안 알렸어도 됐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신무왕 이제 업적을 국학 말고 추가적으로 찾아라인데, 사실 여러분 어떤 왕이 사실은 이렇게 문제로 단독으로 나온다면 웬만한 왕들은 왕권 강화입니다. 주제가. 어떤 왕인들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는 걸 마다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 업적이 나타날 때는 왕권 강화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그 왕권 강화가 두드러졌던 왕들은 그 왕권에 반대되는 세력을 가차없이 아주 숙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국학이라는 것은 최고의 이제 교육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자신한테 충성할 수 있는 인재들을 직접 양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쌤이 말했던 것처럼 반대 세력을 가차없이 이렇게 압박을 하고 제거를 하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반대 세력이 누가 되는 것이냐? 왕 다음으로 힘센 귀족들이겠죠. 자, 그것이 바로 진골 귀족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골을 어떻게 억제를 하느냐, 크게 두 가지 정도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좀 물리적으로, 실제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 피해 숙청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뭔가 불이익을 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언급되는 게 물리적으로 좀 피를 봤다, 이런 사건은 뭐가 있냐? 자, 왕의 장인이었던 사람까지도 제거를 할 정도로 왕권의 어떤 지엄함을 과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 제거됐던 사람 이름도 종종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음돌의 제거, 요거가 하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 파트, 요게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번에 답으로 이렇게 지금 화면에 비치고 있는데요. 자,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재산은 당연히 여러분 명실상부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심지어 그 토지, 그 지역에서 나는 어떤 곡물에 대한 수치뿐만이 아니라 사람, 인력에 대한 그런 영향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했는데, 그 형태를 우리가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노급이라고 일컬어요. 노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그 노급을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왕권 강화가 되겠습니까? 노급을 폐지시켜버리는 것이 강화가 될 텐데, 그 직전에 이루어진 조치가 그 토지에서 인적 수치를 없애고 단지 그 곡물에 대한 그런 영향만 준 것이 바로 영향권만 준 것이 바로 관료전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료전 지급이 있고 그 다음에 노급 폐지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이런 조치들도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딱 정답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관료전 지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요 4번을 그냥 바꾸면 노급 폐지라고 해서도 출제가 많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지금 언급이 안 된 걸로서 또 어떤 것들을 좀 말하면 좋을 것 같냐면 구주 오소경 체제의 정비, 그러니까 지방제도의 정비까지도 이룩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답 정리하겠습니다.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를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고구려의 장수왕 되겠고요. 2번 12목을 설치했다. 이것도 역시 뭔가 지방제도와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고려의 성종이 되겠습니다. 고려 성종. 3번 대동법을 시행을 하였다. 이것은 조선의 광해군이 시작이 되겠죠. 5번 호포제를 실시했다. 세도정 측이 여러 가지 이제 삼정의 문란, 그 중에서도 군력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좀 취한 것이죠. 바로 흥선대원군 때 나오게 되는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개혁 조치.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우리가 1페이지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대단원 1, 그 고대사가 아예 끝난 겁니다. 1페이지로 끝난 거고요. 이제 또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넘어가게 될 거예요, 문제가. 자, 그럼 이제 5번 넘겨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제가 총평에서
눈에 띄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요. 뭐 연도로 외울 것도 없는 연표인데요.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이제 해설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드는 생각이 절대 다수의 좀 많은 학생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또 한국사는 쉽다라는 게 너무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많은 그 학생들을 살짝 놓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뭐 에서 제시되는 뭐 자료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아하니 일단 그 형태만 이렇게 띄워줘도요. 형태만 이렇게 바꿔도 많은 친구들이 틀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도 내지는 뭐 개념 강의를 듣고도 여전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성심성의껏 연표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라. 자. 일단은 뭐가 좀 힌트가 될 것 같으냐. 여기 나성, 이렇게 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나성이라는 표현. 물론 이제 수도를 둘러싼 성을 나성이라고 나도 말하고 싶은데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만 교과서상 특정 시기에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개경의 나성이라고 한 번 더 추가가 됐죠. 개경이 어디의 수도입니까? 바로 고려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라는 힌트를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개경도 몰라, 나성도 몰라. 그러나 강감찬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초딩 때부터는 들어봤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뭐 힌트를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감찬 하면 귀주대첩이었다라는 거 여기까지도 언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귀주대첩까지도 지금 보니까 거란군을 격퇴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침입을 방비하기 위해서 수도를 보호할 성곽의 필요성을 주장, 왕은 이를 받아들여. 그래서 나성, 그 다음에 우리 나성과 세트로 묶이는 것이 천리장성 축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언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를 조금 쌤이 더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칠판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가로로 한번 쌤이 짧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 삼국시대 때 아까 쌤이 뭐 4, 5, 6, 7세기 그렇게 잡았던 거랑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잡을 거냐면 자, 11세기, 자, 그 다음에 12세기, 13, 14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고려의 대외 항쟁 이렇게 볼게요. 자, 10, 11은 걸쳐서 vs 거란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2는 vs 여진입니다. 자, 그다음 나라 이름도 한번 써드린다라고 하면 자, 거란 같은 경우는 요나라, 여진 같은 경우는 금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은 이때 거의 뭐 세계사적으로도 휩쓸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몽골 항쟁이 있었고요. 나중에 이들이 이제 국호를 원으로 바꾸게 되거든요. 이제 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원간섭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4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국가 대 국가 간의 어떤 전쟁이라기보다는 고려를 상당히 좀 골치 아프게 했던 존재들, 바로 홍건적이나 그 다음에 왜구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성과를 누렸던 그런 신흥 무인 세력들이 고려의 실권을 장악을 하고 새로운 시대 조선으로 넘어가게 된다. 뭐 이런 흐름 속에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에서 키워드에다가 살을 좀 더 붙여줄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한번 키워드를 누적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거란과의 항쟁을 우리가 보통 1차, 2차, 3차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키워드 같은 경우는 서희에 뛰어났던 외교, 그런 역량 발휘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서희, 그 다음에 강동, 줄일게요, 육주 뭐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는 우리 고려도 상당히 큰 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양규와 같은 장수들의 항전이 있었다.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3차 유명하죠. 강감찬, 그 다음에 귀주대첩 이런 키워드가 나오게 되겠고, 그리고 자, 이 브릿지에 방금 우리가 문제에서 본 것처럼 천리장성, 뭐 나성축조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12세기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여진족은 상당히 좀 거셌는데, 사실 거세기 전에 어떤 또 키워드들이 있었느냐. 자, 여진족이 그렇게까지 금나라가 이제 강성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윤관이라는 사람의 건의에 의하여 별무반, 이거는 많이 틀리니까 별무반이라고 써야지. 왜냐면 별기군이랑 많이 헷갈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윤관의 별무반 편성 건의, 그리고 동북
구성을 개척하였다. 자, 이런 키워드.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 고려가 오히려 좀 더 이렇게 공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12세기에 헤게모니를 장악했을 때 이제 금나라가 다시금 이제 고려를 압박할 때는 그 고려가 어땠다? 굴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고려가 나중에는 군신 관계를 체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도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때쯤 언급되는 게 뭐 이자겸 뭐 이런 사람들 이름들도 조금 언급이 되게 되는 것이겠죠. 자, 요 정도만 해놓고 하면 이제 문제는 풀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쌤이 이제 굳이 칠판 다시 이렇게 짚어주지 않더라도 이거 시점이 어디구나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자, 여기밖에 지금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쌤이 이미 동북구성 언급하고 왔단 말이죠. 강동육주 언급하고 왔고. 그러니까 시기 들어가는 거 이미 설명한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나 찾았고요. 고려 건국 이제 나머지들은 그냥 이런 일들이 있었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무신정변 같은 경우는 워낙 큰 사건 1170년 그리고 이 뒤로부터 100년을 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시대. 고려에서 일단 무신정권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끝나는 걸 또 상징하는 게 이 개경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몽골의 침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몽골한테 이제 항전을 하면서 강화도로 천도를 했던 건데 다시 개경으로 돌아온 거죠. 굴복을 하고요. 그러다가 아까 우리가 이제 홍건적 왜구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맞죠? 자, 그때 이제 이성계가 일종의 이제 패권,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 계기가 바로 그 시발점이 바로 1388년 위화도 회군으로부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조선으로 연결되는 그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고려 시대의 대외 관계를 중심으로 한번 5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자, 이제 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네, 돌아와서 자, 보겠습니다. 각 국가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려 시대도 지분을 가지고 있죠. 세 문제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정치사나 이런 것만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경제사도 이렇게 한 번씩 꼭 물어보게 되는데 일단은 2번 파트에서 지금 6번 문제에서 쌤이 예측한 거 뭐라고 해야 될까? 보편적으로는 이게 1순위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가 1순위는요. 여러분 일단 나 진짜 선생님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고려 경제 혹시나 단어 하나만 외우고 들어갈 거 없나요? 라고 하면 일단 전시과라도 고려하면 전시과 이 말 나오면 고려 뭐 요 정도라도 일단 하는 게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국가의 경제에 대한 설명. 해역 해저 유물 발굴 보고서 충남 태안의 마도 해역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문제 푸는데 핵심 키워드는 아니고요. 자, 국제무역항인 병란도, 자, 예성강 하구의 병란도. 요거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험한 물살로 인한 침몰 사고가 빈발했다. 그래서 이런 침몰선에서 아무래도 대규모 이렇게 그 거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침몰선에 상당히 많은 그 유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의 이 배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침몰선에 관한 사례들이 여러분들이 뉴스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쌤도 아마 개념 강의할 때 그 쭈꾸미가 이렇게 도자기 하나 잡고 올라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해드렸던 기억도 나고요. 그다음 종종 박물관에서 이런 침몰선을 기획으로 해가지고 그런 유물 전시회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키워드는 병란도 하나 나왔고요. 청자하면 고려청자, 그쵸? 상감청자.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송나라와 교류를 했다. 고려와 송나라 이렇게 되죠. 쌤, 고려하면 거란 여진 아닌가요? 그때 송나라도 있었던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당시 무역업체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기조가 뭐 등등등. 그래서 포인트가 병란도 뭐가 가장 핵심 키워드고 청자 뭐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는 키워드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예요. 자, 고려 키워드 1순위는 전시과 잡아두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1번 낭랑과 외에 쇠를 수출하였다. 이거 가야를 대표하는 이야기고요. 2번 동시전을 설치해서 시장을 감독하였다. 이것은 바로 신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영정법을 시행해서 토지세를 낮추었다. 이거 조선이 되겠고요. 왕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참고로 알려드린다면 인조 때부터. 그 다음 4번 활구라는 은병을 고액화폐로 발행하였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안 나올 게 나온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자, 고려시대는요. 화폐를 나름 활발하게
이렇게 찍어내게 됩니다. 뭐 사만통보, 뭐 건원중보, 그다음에 여기 나온 은병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했으나 찍어냈으나 주조를 했으나 민간의 유통이 그렇게까지 잘 된 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민간까지 유통이 활발하게 잘 된 것 같은 경우 조선 후기 상평통보로 이렇게 한정을 지어 놓으셔도 수능 한국사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답 4번 나왔고요. 5번 청해진을 거점으로 남해 무역을 주도하였다. 장보고죠. 통일신라의 장보고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번 문제도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7번 갈게요. 다음 국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냥 어떻게 더 말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언제나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수능에서 한 문제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세종이 되겠습니다. 세종대왕 조선이죠. 그리고 세종대왕 하면 또 어김없이 그냥 무조건 나오는 키워드 훈민 정음도 나왔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1번 집현전이 설치되었다. 아이고, 자, 이것까지도 그냥 바로 그냥 세종 훈민정음 1번 집현전에서 그냥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그냥 뭔가 세종대왕 한 문제는 일단 넣고 시작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뭔가 우리에게 전혀 어떤 긴장감,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긴장감이랄지 뭐 이런 것들은 있지 않습니다. 집현전 학술 연구도 하고 왕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자문도 하고 뭐 그런 기관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나중에 좀 일종의 눈엣가시가 되었던 것이 세조입니다. 그래서 세조 때 폐지가 되게 된 부분 뭐 그런 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대가야가 멸망하였다. 자, 이것은 신라 진흥왕 때죠. 3번 별기군이 창설이 되었다. 별무반이 아니라 별기군, 이거 근현대사로 넘어가야 됩니다. 1880년대 개화기 때 신식 군대가 창설된 것이죠. 4번 팔만대장경이 완성이 되었다. 고려시대죠. 몽골의 항쟁기에 만들어진 것이고 5번 불국사와 석굴암이 조성되었다. 신라잖아요. 됐습니다. 세종대왕 그냥 넘어가야 좀 아쉽죠. 훈민정음 집현전이 일단은 키워드로 나왔는데 조금 더 어렵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종대왕이 나오신다고 하면은 공법이라고 해서 바로 이 토지와 그에 관한 그 조세 이 부분 바로 이 공법, 전분 육등법, 뭐 연분 구등법 이런 부분들 출제가 될 수도 있겠다 해서 뭐 이미 많이 출제는 됐었으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각종 그 과학 분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탁월한 뭐 발명이 이 시대에 있었다 뭐 그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종. 자, 이제 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타이틀 신분의 방을 위해 모이자. 그리고 일부 만적이 연설합니다. 장군과 재상의 씨가 따로 있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도 될 수 있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7번 문제는 조선이었잖아요. 한창 고려시대 문제 풀다가 조선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고려 문제가 나온 거네요. 자, 만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고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는데 조금 더 한번 나가볼게요. 자, 고려에서 아까 쌤이 연표 문제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뭘 언급을 해드렸었냐면 1870년에 무신정변이 터졌다. 그리고 이게 100년을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인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우리가 교과적으로 언급이 많이 되는 시기는 나름대로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안정을 이루었던 시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특정 세력이 좀 길게 장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신 정권기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극상의 시대. 누군가를 죽이고 실권을 장악하고 죽임을 당하고 누군가가 실권을 장악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다소 혼란을 이제 정착이 잘 안 됐었는데 그 안에서도 나름 아들들한테 물려주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좀 안정화시킨 그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60년 이상. 자, 그래서 그때가 출제가 잘 되는데 그때 가문이 최씨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최씨 무신정권을 가리키게 되고요. 이 최씨 무신정권이 사실은 무인시대에 문제가 나올 때 거의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 2명 정도만 기억을 해보자. 자, 바로 최충원. 자, 그 다음에 아들 최우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기구 2개만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첫 번째, 교정도감. 자, 그러니까 뭐 이성 육분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구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장악하는 기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국가 중대사가 논의가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최우 같은 경우에 정방을 설치했다. 인사권을 장악을 한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키워드로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 또 어떤 키워드가 좀 있냐? 최우 때
몽골 침입에 대항하는 강화도 천도가 있었다. 강화도 천도. 이런 부분들까지만 일단 제가 언급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쌤, 만적은 누군가요? 만적은 누굽니까? 최충원의 산호비가 되겠습니다. 최충원의 산호비요. 자, 그럼 답 나왔죠? 자, 가보겠습니다. 정답은 최충원과 주인들을 몰아내자. 이렇게 너무나 단순하게 이렇게 정답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발각이 되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1번 소격서를 철폐하자. 자, 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 여러분 조광조 아시죠? 조광조 기묘사화 때 결국에 화를 당하게 된 그 조광조와 같이 나올 수 있는 키워드가 되겠고요. 2번 골품제를 폐지하자. 이거는 아무래도 신라 진골 중심의 귀족 사회에 대한 반발 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겠고. 3번 삼정의 문란을 시정해라. 조선 후기 이제 세도 정치기 때 나올 수 있겠고. 4번 단발령 시행을 중지하라. 단발령의 조치가 나오는 것이 을미개혁이기 때문에 그때 나와야겠죠. 근현대사로 가서. 이렇게 해서 남은 것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9번 가볼게요. 자, 9번 가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자, 가볼게요. 이 비석은 강화도 나왔습니다. 강화도가 방금 쌤이 이제 고려시대 때 언급을 방금 한 건데 지금 딱 보니까 근현대사입니다. 근현대사에서도 이 강화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죠. 자, 프랑스가 쳐들어왔네요. 근데 시점을 보니까 천주교 신자들과 선교사를 박해했던 병인박해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구실, 핑계로 삼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같은 해에 있었던 병인 양요라는 사건이 되겠고요. 1866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항전을 하셨던 한성근 양원수창군도 언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우리나라의 어떤 키를 쥐고 있었던 실권자 흥선대원군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고종의 아버지요. 통상수교 거부의 의지를 담아서 바다의 관문을 지키고 있으니 외국배는 함부로 지나가지 말라라는 내용의 비를 세웠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병인 양요 언급이 되었습니다. 됐죠? 자,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결과로 이제 우리가 전개 과정 속에서 이제 이 두 분의 항전이 있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 프랑스군이 퇴각하면서 바로 우리의 문화재, 소중한 문화재를 약탈해 갔던 뼈아픈 그런 상처를 남기게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잘 나와요. 시사성도 있기 때문에. 자, 정답은 1번 외교장갑 도저가 약탈이 되었다.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 정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정조가 설치했던 기관이 바로 규장각인데 그것이 이제 외부에 수도의 바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화도에도 외교장각이라고 하여 있었는데 거기에 상당히 그 국보급 어떤 이제 의궤랄지 좀 이런 그 문화재들이 있었는데 그걸 약탈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환수 과정이 또 이렇게 여러분 있었답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 되면 더 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자, 2번 러시아의 주도로 삼국 간섭이 일어났다. 자, 이것은요. 1895년, 그러니까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전개가 되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3번,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였다. 이것은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한다라는 구실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근현대사 이야기, 이거 다 같은 근현대사인데 요거는 이제 이것보다 더 이후의 이야기. 자, 그 다음에 4번,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었다. 관련된 사건은 99인들의 반란 이모군란이고요. 이모군란을 이제 청나라가 진압하게 되고 그 이후에 청나라에게 굉장히 유리한 이런 무역 장정이 체결이 되었으며 이게 작년 수능에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5번 파리강화 회의에 김규식이 대표로 파견이 되었다.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질서 논의를 위한 파리강화 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이때 우리나라 이제 신한청년단에 이제 김규식이 갔는데 그 시기쯤에 이제 우리가 뭐가 만들어집니까? 1919년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로서의 임시정부의 대표 인사로서의 그런 역할도 함께 하게 되었던 것이 당시 김규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이제 반환점으로 갑니다. 10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것도 쌤이 이제 총평 때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어려운 것은 아닌데 비교적 뭔가 굳이 좀 경중을 따진다면 앞에 이게 아마 교재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교재에서 요게 실려져 있고 요거 이제 앞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반민족 행위자
청산입니다. 바로 이 친일 청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뭐 그거 보면서 굉장히 이제 좀 가슴도 뜨거워지고 좀 분노도 막 하고 막 굉장히 무게감이 있단 말이야. 반민특위 뭐 이런 내용들 나오고 뭐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조그맣게 실려있는 이 내용 그랬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 버린단 말이야. 6.25 전쟁 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비교적 좀 소홀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 가려운 부분을 콕 집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서 전 나름 반가웠는데, 자,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볼게요. 1950년에 발행된 지가증권, 그러니까 토지와 관련된 것이구나, 요 느낌. 다음, 정부는 지주로부터 농지를 사들이면서 재정이 부족해서 현금 대신 지가증권을 발급하였다. 자, 그래서 포인트가 정부가 뭔가 토지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 위에 있는 뭐 북한이나 뭐 그런 나라들처럼 뭐 과격하게 몰수를 그냥 해버리고 막 분배를 해버린 그런 형태가 아니라 유상으로 지주들로부터 매입하고 있구나, 사들이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마찬가지로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걸고 이제 주고 있구나. 유상 분배까지 가고 있구나.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자, 우리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던 농지 개혁이 되겠습니다. 농지 개혁이 되겠다 해서 49년에 이렇게 시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여러분들 이제 지나게 되면서 우리 민족의 과제가 크게 2개 정도가 일단 선결 과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이 위에 실려있는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청산 문제가 되겠고요. 실패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이 토지 소유 문제, 소장농이 대다수인 이 상황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적어도 이 토지에서 누군가가 일을 한다면 그 일하는 사람이 그 토지의 주인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어렵게 표현하면은 그 토지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토지의 주인이다. 그래서 경자 유전의 원칙을 좀 실현코자 했던 그 첫걸음이 바로 이 농지 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은 하고 시행도 되었는데 결국에는 다음에 여러분 50년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6.25 전쟁이 터져서 또 이렇게 조금 아쉽게 조금 이렇게 된 측면도 있었다. 자, 그래서 농지 개혁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말을 안 했군요. 자, 그래서 이거 시기가 지금 49년 쌤이 뭐 이렇게 50년 이렇게 나와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때가 뭡니까? 정부로 따지면 이승만 정부.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쪽으로 언급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헌국회 때 재헌국회의 활동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정답부터 한번 찾아보면 3번 농지개혁법의 시행 결과를 파악한다. 그냥 사실은 이거 복잡하게 뭐 유상매입이니 뭐 이런 말까지 안 가도 그냥 이거 그냥 읽으면 국어틱 하지 않습니까? 농지랑 관련된 거잖아. 그렇죠? 그냥 느낌만 알아도 사실은 답을 찾을 수는 있었고요. 자, 오답 정리할게요. 1번. 신민회의 활동 내용을 찾아본다. 신민회는 애국개몽운동 단체 중에서는 거의 1순위로 언급이 됩니다. 1907년에 만들어졌고 이 단체 같은 경우는 비밀결사, 그다음 두 번째 공화정을 추구하는 새실에 대한 비전도 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민족 교육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어떤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런 경제적인 측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민족운동 무장 투쟁을 위한 기지 건설에도 나섰던,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루 갖추고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였다. 신민회였습니다. 2번 조선 태영령의 재정 목적을 알아본다.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의 특징. 4번 만민공동의 요구사항을 분석한다. 생각나는 단체 독립협회. 그 다음에 요구사항이라고 한다면 뭐 러시아의 이권 침탈에 대한 저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당연히 오갔겠죠. 5번 물산장려운동의 추진 배경을 조사한다. 시기적으로는 1920년대가 되는데 그때 중요한 조치가 뭐가 있었냐면 일본에서 회사량이라는 것을 폐지시킵니다. 그래서 일본 자본이 좀 더 자유롭게 우리에게 진출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국내 우리의 자본이 뭔가 위기를 겪게 되고 그 부분을 타개하기 위한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여러분. 1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이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채팅창이 열리죠. 11번. 자, 한창 또 근현대사에 몰입해서 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국민항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또 고려 문제를 풀고 가게 되겠네요. 학생님이 국민학님을 초대하였습니다. 굉장히 뭐 타임머신이죠. 세기를 넘나드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민변정도감 첫 번째 키워드. 근데 이 문제는 여기 그냥 국민학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냥 안 읽어도 그냥 국민학 업적만 여기 고르면 돼요. 그쵸?
권문세조 경제기반 약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좀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개혁 파트너 신돈도 좀 생각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뭐 각종 그 자주적인 정책, 아무래도 원 간섭기를 겪고 있고 그 말 끄트머리쯤에 이제 위치한 게 바로 국민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자주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죠. 쌍성 총관부 공격, 그다음에 각종 그런 몽골 풍습 금지시키기, 뭐 이런 조치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기철이라는 그 사람 숙청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쌍성 총관부를 공격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징징징징. 자, 원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수복을 하게 되었죠. 정답은 4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가볼게요. 우산국을 복속시키기 위해서였다. 자, 이거 독도랑 좀 관련이 돼 있죠. 이거 신라 지증왕 때 이제 그때쯤 이야기가 되겠고. 홍경래의 난을 진압한다. 홍경래의 난 1810년대.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조선 말기로 가서 정말 어려웠을 때죠. 이제 각종 밀란 이제 일어나고 세도 정치 이제 폐단 일어나고 뭐 그 시점. 3번. 왜구의 근거지를 소탕한다. 이 표현은 뭐 딴 때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뭐 특정 시기를 안 해도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아마도 이제 세종 때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뭐 그거랑 관련된 선지일 듯. 자, 그럼 5번. 한나라가 설치한 궁연을 몰아낸다. 한나라는 어디를 멸망시켰습니까? 예. 고조선을 멸망을 시켰는데 그때 이제 한이 우리 지역에 설치한 군현 이거와 이제 이 군현을 몰아내는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삼국의 발전이 태동이 이루어지는 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는 뭐 전혀 상관이 없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 우리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12번으로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정근대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밑줄 친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왕으로는 그냥 명실상부 세종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면 이제 성종도 나올 수도 있겠고 세종대왕 아버지 뭐 태종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왕은 출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이분이 역시 1순위가 되겠고 로테이션이라고 한다면 이분의 할아버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계보가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이 새로운 사진을 추가했습니다. 10분 전 걸릉. 참고로 이제 기출의 미래에서 이거를 언급을 저희가 영상으로 좀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내가 와 있는 걸릉은 사도세자의 아들인 이 왕의 무덤이야. 사도세자 이야기 여러분 뭐 영화니 뭐 소설이니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자, 사도세자 아버지가 영조죠. 자, 그래서 영조 그 다음에 아들이 사도세자 그의 아들이 이 왕 아시죠? 정조입니다. 정조. 자, 그는 이 근처에 있는 수원화성, 핵심 키워드 수원화성까지도 다 언급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어떤 개혁 군주로서 로테이션이죠. 로테이션. 둘 중에 한 분은 꼭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힌트가 지금 이걸로 끝이냐? 아니, 또 있어요. 밑에 보면 태그가 있거든요. 태그. 자, 보시면 대전통편도 있습니다. 법전 정비, 대전통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아는 친구들은 공부가 이미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이것까지 알고 있다는 건. 통공정책, 통공, 신의 통공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철폐시킴으로써 어떤 시장의 유통을 좀 더 활성화를 꾀했던 조치가 바로 이 통공정책이 되겠습니다. 정조염. 자, 그래서 대전통편, 통공, 수원화성, 아빠 사도세자 힌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안 나온 것 정도를 골라본다라고 하면 규장각, 자, 그 다음에 장용영이죠. 무력과 관련된 장용영 요렇게 정리를 해놓고 선지로 내려와 봤더니 2번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나왔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찾았고요. 오답 정리하겠습니다. 1번 사비 오늘날의 충남 부여 사비로 천도하였다. 자, 이거 백제의 성왕입니다. 3번 노비안건법을 실시하였다. 고려의 광종이고요. 4번 독서 상품과를 마련했다. 이것도 특정 왕으로서 언급이 많이 되는 건 아니야. 신라 원성왕이 되겠습니다. 5번 사신관 제도를 시행하였다. 고려에서 초창기에 이제 광종하고 이분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태조왕건이에요. 태조왕건 사신관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 50분 정도를 풀고 있습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1번 문제 때 쌤이 했던 말. 쌤이 지금 이렇게 오답 정리해주면서 뭐 그렇게까지 막 자세한 게 아니라
누구다, 이건 누구다, 이건 어떤 나라다 이렇게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만 축적해도 여러분 등급됩니다. 그거 꼭 축적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3번. 밑줄 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아하 자 이것도 뭐 없을 수가 없는, 이게 마치 아까 몇 번 문제였지? 우리 7번 문제에 세종대왕이 이렇게 항상 있는 것처럼 그냥 이제 조선시대에서 전쟁이라면은 그냥 이 전쟁이 나오는, 아마 향후 그냥 몇 년 동안은 계속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자, 밑줄 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조선의, 사실 이거 안 읽어도 그냥 조선 수군이라고 하면 끝날 것 같은데? 한산도 나왔습니다. 하객진 펼쳐져 있고요. 일본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설마 이순신을 힌트로 줄까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순신까지 힌트로 안 줬구나. 다행이다. 근데 정답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명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나오고 있는 만큼 또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은 임진왜란은 전쟁 전의 어떤 조짐, 일본에서 전국시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로서 통일이 되었고, 그가 뭐 이것저것 뭐 명나라로 가는 길을 뭐 안내를 하라느니 뭐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였고, 조선을 침공하는 뭐 야욕을 보이면서 뭐 침공을 하였고, 우리가 쭉쭉 밀렸고, 뭐 선조가 뭐 의주로 피란을 갖고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좀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답으로는 아직은 좀 이렇게 좀 쉬운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어렵게 하면은 이제 뭐 이런 의병 이야기랄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곽재우 뭐 이런 분들이 좀 더 언급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뭐 전쟁 후에 어떤 영향 같은 것들, 뭐 일본에서 나중에 뭐 정권이 교체가 됐다, 우리나라 뭐 문화제도 파괴가 많이 됐고 신분제가 동요를 했다, 명나라 쇠퇴했다, 여진족이 성장했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도 공부는 우리가 항상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기분 좋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나왔고요. 1번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했다. 오늘 제가 이거 아까 판서에서 언급 드렸던 겁니다. 고려, 그 다음에 대여진족에 대한 그런 대응이 되겠습니다. 2번 계백이 황산벌에서 항전을 하였다. 자, 이거 이제 백제의 장수가 되겠고, 이거 백제의 거의 그 이제 말기에 나타나게 된 모습이죠. 신라에 대해서 항전을 하면서요. 자, 그 다음에 4번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외적을 격파하였다. 뭐 다름이 아니라 이게 수나라와의 전쟁이 되겠고요. 그 다음 5번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적장을 사살하였다. 쌤이 아까 이제 몽골 쪽도 좀 언급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이제 대몽 항쟁에 있어서 하층민들의 그런 또 정말 끈질긴 저항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었죠. 그러니까 고려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14번 갑니다. 밑줄 친 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특별 기획입니다. 제목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3일천하가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자, 1884년입니다. 무슨 년일까요, 이거? 갑신년. 이 정도 연도는 또 알고 있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핵심 인물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거 제가 지운 게 아니라 밑줄이죠. 뭐 서재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바로 뭡니까? 자, 이들을 우리가 가리켜서 급진괴화파라고 하고요. 당시 이제 급진괴화파 같은 경우는 입지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 두 번째는 정부의 입장, 그 다음 개화 속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청나라 군대, 가장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청나라 군대가 뭐 이러한 사정 때문에 좀 빠져줬고, 마침 일본이 좀 도와준다라는 약속도 있으니 지금이 적기다. 마침 그 우리가 거사를 치르려는 무대의 주인도 홍영식이다. 우리 편이잖아. 그래서 이 거사를, 정변을 일으키게 된 거죠. 바로 갑신 정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급진괴화파가 주도하였다. 이게 그냥 정답으로 바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개혁 정강도 발표를 하고, 그 안에 개혁 정강에서 발표된 내용들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일종의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그 개혁 정강에 있는 내용과 이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대대로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었어도 좀 온전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인데, 뭔가 이제 목숨을, 젊은 나이에 목숨을 내던지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내걸었다는 거에 대해 좀 높은 평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죠.
반면 또 이제 좀 이제 한계점 또는 비판점으로 작용되는 것들이 좀 과격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일반 민중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다는 점,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의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비판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 조금 보완을 드렸고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오답 2번. 13도 창의군을 결성했다. 자, 이것은 의병 시리즈에서 나오게 되겠죠. 정미의병 때 나오고요. 3번. 통신사 파견의 계기가 되었다. 이건 지금 시기적으로 지금 이게 19세기인데 통신사 파견은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부터 이미,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훨씬 이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4번. 성리학적 질서를 수호하고자 했다. 뭐 매칭을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바로 위정척사 운동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 생각을 해본다면은 1순위인 최익현, 아니면은 뭐 이제 이항로 또는 뭐 영남 만인소의 뭐 이만손 뭐 이런 분들을 생각할 수 있으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가볼게요.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전개됐다.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사회주의가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뭔가 국내에서도 이런저런 활동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좀 더 뒤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제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시다. 한국사 정리 노트예요. 노트 정리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 우리 민족 최대 규모의 일본에 저항하는 항일 운동이었대요. 느낌 오지 않나요? 최대 규모였어. 거국적이었고요. 특정 지역에서 시작된, 특정 지역과 계층에서 시작된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 모두의 운동으로 확산, 그리고 그것이 국외 동포로까지도 이렇게 확산이 되고 국제적으로도 뭔가 다른 나라에 영감을 주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감 왔죠? 다음, 시기적으로 일본의 무단 통치 시기에 대한 반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있고 일본이 어떤 자신들의 어떤 통치 방식에 대한 전환을 이렇게 꾀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위 문화 통치.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그 교재에서는 민족 분열 통치 이런 식으로 표현을 더하죠. 그다음 이런 거족적인 운동이 있을 수 있었던 배경. 자,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윌슨이란 사람 바로 어딥니까?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이제 영향력 있는 자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이 상당히 고무를 하게 했다는 거죠. 실상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랑 사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이미 우리는 그걸 자극을 받았어. 자, 그랬고 그 다음에 정말 가까운 시기, 그러니까 이제 직전 상황이라고 봐도 되죠. 한 달 차이, 거의 한 달도 안 되는 시기니까. 일본의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에서 우리 유학생들이 독립을 먼저 선언을 하면서 이런 요인들이 이렇게 자극을 받아, 자, 언제입니까? 3월 1일 이렇게 일어나게 된 바로 우리의 3.1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도는 1919년이죠. 이건 다 외워야 되는 연도죠. 그래서 3.1 운동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당연히 나올 만한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일단은 쌤이 이번에는 그것이 답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도 쌤이 그냥 단적인 그냥 굉장히 그 세속적인 팁을 드린다면 쌤 저 진짜 하나도 공부 안 했습니다. 3.1 운동하면 뭐만 외우면 될까요? 일단은 쌤 생각에 90% 이상 임시정부가 답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임시정부 수립의 어떤 계기가 되었다, 배경이 되었다. 이것이 일단은 압도적인데, 자, 이것이 아닌 이제 키워드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오답 같이 그냥 1번부터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1번. 신간회 후원으로 확산이 되었다. 아까 어떤 문제에서는 신민회가 나왔고 이번에는 신간회가 나왔는데, 신간회는 일제강점기 여기 최대란 표현이 있기 때문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신간회가 후원하고 더 확산시키려고 했던 그 주제는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입니다. 그거랑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 신간회가 만들어진 것 또한 3.1 운동 이후입니다. 다음 2번.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를 하였다. 이것은 1946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분단이 안타깝게도 나중에 되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그런 어떤 노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중국의 5.4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이 일단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의 그 5.4 운동 또한 연도가 나오죠.
바로 이제 1919년 중국에서 있었던 반제국주의, 그 다음에 이제 반군벌 이런 걸 부르짖었던 중국의 민족 운동이 되겠습니다. 동아시아사나 세계 사는 친구들은 뭐 너무나 쉽게 친숙하게 알고 있을 그런 중요한 주제가 될 텐데요. 야, 이런 조그만 나라, 정말 억압받고 핍박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 나라에서도 이렇게 거족적인 민족 운동을 하고 자극을 주는구나 라는 부분에 또 영감을 받고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으로 중단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의병 중에서도 좀 을미의병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공식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공식. 국채보상운동이 단독 문제로 나오면 대한매일신보가 답으로 나올 수도 있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16번으로 가보면 되겠네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전환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사파가 나와 있습니다. 굵직하고 선이 굵은 사파가 나와 있는데 어떤 사파인지 우리가 한번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번이 아니라 문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은 이제 민족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운동도요. 예전에 이제 부르던 표현이 이제 좀 달랐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꾸준히 재해석되고 인정받고 뭐 연구가 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우리 어떤 민족 운동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지니게 된 그런 사건이라고 보면 되겠고, 많은 친구들이 이것도 교과서를 안 봐도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한국 사람이라면 어떤 갖추고 있는 사전 지식에 의해 그냥 그 사파만 봐도 딱 요 정도 부분만 봐도 아, 이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녹두장군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전봉준의 모습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림만 가지고도 진짜로 알 것 같아. 자, 다음 지배층의 폭정에 저항해서 가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나중에 내세운 어떤 개혁에 대한 요구, 그런 안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단지 그 시점에 그 지역에서만 있었던 어떤 폭정, 탐관오리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안고 있던 그런 문제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쌤이 아까 말했죠. 이게 명칭이 좀 바뀌어졌다고. 자, 이게 갑오년이었습니다. 1894년이요. 갑오년이요. 정말 뜨거웠던 해죠.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갑오년이요. 자, 근데 옛날에는 이제 갑오년에 일어났던 뭐 농민들의 반란 뭐 요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이게 좀 종교적인 조직과 관련이 있죠. 뭡니까? 동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학난 뭐 이런 식으로 반란 그 표현을 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끊임없이 연구가 되고 재조명되고 그 지위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지금은 뭡니까? 그 의의를 우리가 알기에 민족 운동으로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좀만 더 읽어볼게요. 전봉준의 주도로 봉기한 이 농민군은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한데, 심지어 이게 이제 관군을 격퇴를 하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조선왕조의 본향으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위치, 그 다음에 곡창지 그 국물의 어떤 집결지로서의 이제 중요한 도시, 바로 이 전주죠. 그래서 전주성마저 점령을 하였다. 속전속결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문제 해결을 두고 정부가 청나라에 도움 요청을 하죠. 근데 텐진 조약을 근거로 일본도 들어오죠. 자, 그래서 청일 양국 군대가 들어와서 자기들끼리도 전쟁도 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복잡했던 한 해가 바로 1894년인데 어쨌든 우리는 이것이 동학 농민운동이라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 이야기를 쌤이 잠깐 한번 더 부연해보면 이제는 이제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또 언급되는 이야기들을 쌤이 또 이제 좀 어떤 각종 서적을 통해서 또 이제 알아보니 이제는 좀 더 넘어가더라고요. 동학이란 표현이 지금 교과서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건 여담입니다만 이제는 그 동학 명칭도 빼고 진짜 갑오년의 어떤 농민들의 민족운동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이제 중론으로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더 확장이 된 거죠. 보편적인 부분으로. 근데 이제 교육과정은 조금 더 이제 바뀌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교과서 표현을 우리가 더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죠.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1번. 구분 신참의 원칙을 표방하였다. 이것은요. 어디랑 관련이 된 거냐면 바로 대한제국의 광무개혁과 관련이 되는 그런 선지가 되겠고요. 2번,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했다고 했는데 강화도 조약 체결은 1876년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전에 이미 있었던 이야기죠.
3번. 집강소를 통해 패정개혁을 추진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이제 화해하는 약속을 하게 되고 농민군들이 이제 해산을 하면서 집강소와 그 밑에 이제 이루어져 있는 여러 하위 조직을 통해서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집강소는 잘 나오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정답 3번이었고요. 만약에 동학 농민운동이 또다시 출제가 된다면은 이 부분도 나올 수가 있겠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딱 이 전주화약 국면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아예 그냥 2차 봉기로 넘어가서 우금치 전투, 이제 일본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을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선지요. 일제의 황무지 개건권 요구를 저지했다. 아까 우리가 신민회가 오답선지 중에 하나가 있었죠. 애국개몽 운동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1순위는 신민회다. 출제률도 신민회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데 그 밑으로 아마 교재 공부한 친구들은 이것도 답이 딱 나올 거예요. 바로 보안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보안회의 활동.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5번. 미군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여러분, 의병사에서 서울진공작전 이 말이 나오면 정미의병이고요. 자, 그게 아니라 미군과 함께 국내 진공이라고 나왔잖아요. 이 말은 이제 국외에 있었다가 국내로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뭡니까? 바로 한국광복군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한국광복군이 되겠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시행이 됐던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김구 선생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자, 정답은 3번이에요.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했지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여운 사파가 있어요. 자, 가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게 쌤이 총평 때 그 언급을 했던 문항입니다. 뭐 문제 유형이 어떻든 주제상, 단원상 그냥 한국사 옛날에 선택 한국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통틀어서도 가장 어려운 파트,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하고요. 근데 심지어 형태가 시기사이라는 역사 그 문제에서는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믿을 건 선지밖에 없어. 선지가 오답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쉽게 푸는데, 만약에 선지가 조금이라도 가까운 시대로 이렇게 편제가 되면은 진짜 한국사가 모처럼 진짜 어렵다 이런 문제가 되었을 뻔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어려할 거예요. 주제장 여기가 이 파트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수능 특강이든 수능 개념이든 해당 이 국외 무장 이제 투쟁 파트를 한 번 들어서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진짜로 내가 이 부분은 다 이해하고 숙지하고 보겠다라고 하면 한 번은 안 되고요. 뭐 두세 번 정도는 하고 기출을 돌려봐야 쉽게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만 좀 틀을 짜놓으면 좋겠냐면요. 이 파트를 이해할 적에 1920년대를 일단 중심으로 한번 보고요. 1930년대를 중심으로 보고 1940년대도 이렇게 기준점으로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틀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스토리텔링을 조금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넣냐면 우리 민족의 어떤 해외 무장 투쟁에 있어서의 좀 크나큰 성과가 전공을 이제 올렸다라는 것이죠. 성과가 좀 있었는데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여기에서 우리의 성과는 일본의 실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으로 우리한테 실현을 주죠. 보복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스토리를 잡다가 실현을 겪었다는 얘기는 우리 독립운동 그 세력이 좀 와해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시 한번 좀 재결집을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 재결집 이후에 스토리가 쭉쭉쭉쭉 연결이 되는 건데, 일단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이거 설명하는데 1시간이거든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봐도 돼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더 많은 자세한 뼈대가 더 어떻게 연결되는지 원하는 친구들은 해당 개념 강의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가를 한번 볼게요. 자, 가사파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와,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이러면서 이제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그럼 성과네. 그쵸? 그래서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어. 1920년에 봉오동 전투입니다. 뭐 군대로 한다라고 하면은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부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성과로 같이 묶이는 것이 같은 해에 있었던 북로군정서 중심으로 살펴봤죠. 청산리 대첩이 있습니다. 청산리 대첩 이렇게 있고요. 김좌진 장군. 자, 근데 이제 일본이 그거에 대해서 야, 안 되겠다. 아예 이 지역을 그냥 씨를 말려야겠구나. 그래서 정말 그
무차별한 민간인 학살 만행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경신참변이죠. 경신참변 내지는 우리가 간도참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와해가 되고 좀 힘든 상황이겠죠. 근데 다시 한번 의기투합해서 또 여러 부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위쪽으로 좀 올라갑니다. 또 러시아가 좀 도움을 줄 거라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위로 올라갔는데 아이고 여기에서 또 국내 우리나라 세력 안에서 일종의 내분이 일어나고 어느 한쪽에 러시아 적군이 개입을 해버리면서 무장해제를 강요하면서 굉장히 또 가슴 아픈 이제 같이 우리끼리 싸워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시참변이라는 사건이에요. 자유시참변. 그러니까 이런 시련을 우리가 연달아 겪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재결집에 이런 또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재결집 할 때 이제 첫 번째 언급이 되는 게 삼부가 언급이 됩니다. 참정신 문제 나왔습니다, 이번에. 자, 그리고 그 삼부가 계속 있으면 안 되겠죠. 서로 중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삼부 통합운동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게 이원화로 통합이 되죠. 일원화가 안 됐죠. 그래서 혁신의회하고 국민부로 이렇게 통합이 되었고 이 밑에 각각 뭐 한국독립당, 그 다음에 조선혁명당, 그다음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이렇게 정리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성과를 보입니다. 그들이 어떤 성과를 보이느냐? 30년대로 넘어가서 중국과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중연합은 30년대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연결되는 스토리거든요. 뭐 이해는 되는 것 같지만 쉽지 않죠. 만만치 않죠. 그런 게 이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들어왔어요.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3부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죠. 그럼 다시 한번 쏙 볼게요. 자, 봉오동 전투가 3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뭐 청산리 대첩도 나올 수 있겠고 경신참변이나 자유시참변도 후보가 될 수 있겠네요. 느낌 왔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선지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러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1904년입니다. 안 돼요. 그 다음 2번, 인천 상륙작전. 이거는 6.25 전쟁까지 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1950. 3번,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었다. 청일전쟁의 결과거든요. 안 됩니다. 1895년. 자, 4번,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이것은 이제 일제강점기 직전으로 가죠. 안 됩니다. 5번, 북로군 정서군의 청산리 대첩.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아주 가와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 나왔습니다. 됐어요. 자, 어려운 문제 이제 아예 끝났고요. 이제 18번입니다. 현대사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밑줄 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자료는 이 문제 보니까 쌤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오늘 문제 모의고사를 풀 때 이제 우리 3학년 이제 예쁜 학생이 지나가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오늘 뭐 민주화 쪽에서는 뭐 문제가 뭐 나올까요? 근데 쌤도 그때 시험지를 안 본 상태여서 그냥 가볍게 그냥 왠지 6월 모의평가 때 5.18 민주화 운동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4.19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나와가지고 그냥 왠지 모르게 뿌듯했던 지금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약간 그런 재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소소한 팁이라면 팁이랄까? 6월, 9월이 가장 중요한 모의평가고 이제 모의고사고 여러분들이 이제 12월이죠. 수능을 보게 될 텐데 분명히 민주화 운동에서 한 문제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6월에 5.18 민주화 운동, 근데 9월은 아직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이제 9월에 뭐가 나온다라고 하면 쌤 생각에는 6월 민주항쟁 이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12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는 100% 나온다고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뻔한 말 같은데 뭐 있어 보이게 했네요. 자, 그래서 이곳은 이제 4월 4.19 혁명이죠. 1960년에 4.19 혁명이 되겠고, 대학 교수단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이다. 1960년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누적된 부패와 부정과 횡포, 민족적 대참극, 대치욕을 초래케 한 현 정부와 집권당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3.15 부정선거가 또 그 배경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개헌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또 비판이 누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4.19 혁명과 관련된 내용을 골라보면 정답부터 갈게요. 이승만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하야 물러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간단하죠. 자, 오답 정리 갈게요. 1번, 신탁 통치 반대를 주장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된 직후에 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의를 대한 내용이 국내에 전파되면서 국내 여론이 분열될 때 그런 내용이 되겠죠. 우익 측 주장이죠. 그다음 2번, 유신헌법 철폐를 요구했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의 이야기가 되겠네요.
3번 4.13 호원 조치에 저항하다. 이게 아마도 쌤 생각에는 이제 9월 달쯤에 후보가 되지 않을까요? 6월 민주항쟁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987년이요. 4번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추진이 되었다. 가보개혁입니다. 1차 가보개혁. 자, 그다음 5번이 정답이었고. 자, 이제 19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총평 때 언급을 해드렸던 건데 왜 그러냐면 일단 보세요. 이 집은 가가 자싱해서 이거 여러분 못합니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있는 그 중국의 도시 이름이에요.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봉창, 윤봉길, 특히 윤봉길은 여기서 직접 키워드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거 윤봉길이 여기 나왔으니까 로테이션으로 정답이 이봉창 이럴까 했으나 그것이 아니죠.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 되죠. 자, 창설자를 찾아라니까 백범 김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상하이 의거도 언급이 되었는데 김구와 관련된 걸 찾아야 되는데 청평에서 쌤이 이제 왜 눈에 띄냐고 했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30년대 그런 훈커우 공원에서 어떤 의거 근데 이쪽인데 이제 이 정답 쪽에서는 여러분 정답 쪽에서는 5번 김규식과 함께 48년에 있었던 남북협상 그러니까 주제가 달라요. 이때는 분단을 막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때는 독립운동이지만 이때는 남북의 어떤 분단을 막기 위한 어떤 최후의 어떤 노력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이렇게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눈에 띄었죠. 그래서 오답이요. 1번 보빙사로 미국에 파견이 되었다. 이건 1880년대에 우리 개화기 때 이야기고 뭐 민영익, 육일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2번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이야기고요. 3번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주도하였다. 뭐 이상재 이런 분들이 있겠습니다. 4번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우리가 줄여가지고 건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여운형이 되겠죠. 좌우합작 운동에도 있었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9번 풀었고 대망의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20번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역사 바로 세우기. 이때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저도 이제 당시 이제 어렸었는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 장면도 생중계해줬습니다. 여기 첨탑 부분 떼어내는 부분 이런 것들 다 생중계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자, 조선 총독부 청사 뭔가 식민 잔재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그런 건물이겠죠. 자, 근데 그 부분이 중앙박물관 등으로 사용이 되다가 지금은 근데 이제 중앙박물관이 이제 그 용산 쪽으로 갔죠. 일제 식민 잔재의 청산을 위해 96년에 완전 철거됐고 대대적인 뭐 생중계도 있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경복궁의 이 모습이 이제 광화문 앞으로 이렇게 탁 트이면서 시원해졌죠. 자, 그다음 또 다른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전두환, 노태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군인 출신 정치가들이죠. 두 전직 대통령을 반란 및 내란죄로 처벌하. 이것도 정말 쌤도 그 당시에 그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수의를 이렇게 그 법정 앞에 그 죄수복을 입고 이렇게 딱 있는 모습이 너무나 또 충격적이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이때가 이제 바로 김영삼 대통령 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이야기. 자, 그래서 이런 역사 바로 세우기, 그 다음에 정답,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 이런 각종 개혁 언급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OECD 가입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성과가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또 우리 경제가 굉장히 큰 위기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도 경제사에서 언급이 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었다. 이건 이제 우리 국권 피탈기에 일본의 경제 수탈기구를 상징하는 기구로 설립이 되었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가 되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때 남북 통일을 위한 노력과 관련된 부분이고 사실은 20번 문제의 이런 6.15 남북선언이랄지 7.4 남북 공동성명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출제된 확률은 좀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번 한미상위 박유조약. 이것은 이제 6.25 전쟁과 그 정전쯤에 언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오답까지도 다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7월 학평 여러분 해설을 모두 마치고요. 정말 빨리 푸는 시험이지만 해설은 누구보다 좀 더 자세하게 하나라도 뭔가 팁을 드릴 게 없을까 고민하면서 하다 보니까 무려 80분 가까이 하게 되었네요.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 시험이든 모든 일정 꽃길 걸으시길 응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